바른미래당 최혜비입니다. 차장님, 아까 업무보고에서 전자법정 구축사업 관련해서 입찰 비리에 대해서 송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판결문 다 읽어보셨습니까? 1심 판결문? 네, 그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만 받으셨어요? 네. 제가 좀 판결문 내용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PT 보시면은요, 저는 이번 사건 보면서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남용이라고 들어보셨죠? 알고 있습니다. 예, 전직 법원 공무원 출신으로 횡령과 뇌물공여 등으로 6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자법정 관련해서 이제 2000년에 회사를 설립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 회사의 임원들이 대부분 퇴직 공무원들이었습니다. 법원 공무원들이었고요. 독점 논란이 나니까 2008년에 이제 유테크 비전이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부인이 대주주로 인수하게 하고 당시에 이제 손창식이라는 대표를 내세워서 자기는 뒤에서 이제 그 사업을 독점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사 이름을 몇 번 바꿨고요. 2014년에는 또 부인이 대표로 해서 인포 브리티시라는 회사를 세웠고 또 이제 이름을 저렇게 중간에 한 번씩 바꿉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전자법정 사업 예산인데요. 2009년부터 17년까지 25건의 그 사업인데 281억 원을 지금 남용희 씨가 관련된 회사나 또는 다른 두 회사가 있는데 그 두 회사도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판결문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한 것인데요. 데이터 코어 시스템즈라는 회사에 오승택이라는 사람과 남용희 대표가 만나서 남용희 대표가 법원 공무원과 친분이 깊으니 그 인맥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업을 수주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또 관련된 다른 업체인 인터아이하고 로지시스라는 회사도 여기는 이제 강한수 이창훈이라는 당시의 법원 전상정보국 직원이 이들과 함께 만나서 입찰 정보 제공하면서 드림아이시티 남용희가 운영하는 회사와 이 두 회사의 입찰 비리를 추진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입찰 비리 이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가장 그 형을 많이 받은 게 강한수 2014년에 초대 정보화 지원 과정에 된 사람이다. 징역 10년에 2014년부터 뇌물 금액 받은 게 3억 5천이다. 그 다음에 손창우 이 사람도 초대 사이버 안전 과장입니다. 2018년에 과장이 됐는데 여기도 징역 10년에 2015년부터 뇌물 받은 게 2억 9천만 원이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둘 다 과장인데요. 원래 이 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콕 찍어가지고 이 두 사람이 이런 과장직을 만들어져서 승진을 하고 계속 이런 비리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직속 상관이었던 전상정보관리국장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근데 이게 굉장히 장기간이 이루어졌는데 법원 내부에서 내부 통제 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08년에 국감 때 박민석 전 의원님이 그 남용희가 처음 만든 회사 문제 지적을 하면서 이게 다 법원 행정처의 퇴직 공무원들이다.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리고 수의 계약을 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고요. 2007년도 감사원의 결산회계 감사 보고서에 보면은 전자법정 장비 구매가 부적정하다. 정보화 사업 부당 추진된다. 또 사법 업무 및 등기 업무 전산화 업무가 아무튼 예산이 없던 물품을 사거나 예산을 초과해서 구매하는 등 부적정하다며 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징계가 법원에 가서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징계하지 않고 서면 권고만 하고 결국 조직적으로 어떤 책임을 방기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이제 언론에서도 이런 것들이 지적이 돼서 2008년 로컬 뉴스에서도 특정 업체가 미리 사업 계획도 없는 거를 미리 시작을 하고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그 업체의 비용으로 직원들이 향응을 제공받고 해외 출장 다녀왔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문제 삼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재판 1심이 나왔어요. 그래서 관련 직원들은 굉장히 많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약 징역 10년도 나오고 또 관련 업체들도 횡령과 뇌물 그 공여로 문제가 됐는데 막상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관리 책임을 지는 분들은 한 분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과거 역대 전산정보관리국 국장과 심의관 명단입니다. 이정석 지금 서울고법 부장이시고요. 최창영 이분은 그만두셨고
이영훈 지금 중앙지법 부장이시고 정재현 중앙지법 부장이십니다. 그리고 역대 이 정보와 심의관 10분이 계십니다. 기우종, 원호신, 이정환, 고범석, 이태웅, 이은상, 이명철, 이상엽, 장정환, 유동균. 이분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책임이 없냐? 있습니다. 제가 다음 보시면 이게 범죄일람표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문제가 됐던 그 화상기, 서류용 화상기인데 우리가 이제 의료용으로 사서 굉장히 고가로 쓸데없이 비싸게 줬다라고 논란이 됐던 건데, 이거를 드림IT라는 회사에서 샀는데 그때 당시에 사업 평가를 한 거 보면은 이분들이 다 이렇게 성함이 그 있어요. 평가할 때 자신들이 들어가서 하셨고, 그래서 여기 이영훈, 이상엽 두 분이 이렇게 평가하시고 이영훈 국장님이 사인하시고, 그 다음 거 이제 전자법정 또 그 사업의 기술 제안서에도 이영훈 본인이 이렇게 다 평가했습니다. 기술 점수 25점 만점 다 주면서까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신 분인데,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책임을 안 졌다.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7월 7일자의 경향신문에 김용수 대법원장께서 이런 말씀이 인터뷰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전산장비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지휘감독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본인들이 기술평가니 뭐니 다 들어가서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하면 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밑에 직원들만 책임지면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2019년 인사혁신처의 징계 업무 편람을 보면 감독자가 부하 직원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못했으면 그 책임져야 된다고 나와 있고요. 심지어 금품 비위 사건의 경우에는 그 행위자뿐만 제안자나 주선자도 엄증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처장님, 저는 이 법원 내에 이게 한 10여 년간 이루어지는 동안에 제가 보기엔 예산이 한 1,000억 정도는 충분히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자료는 제가 확보를 못해서 금액을 합산을 못했는데, 이렇게 국민의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일에 이런 비리가 있었고 예산 낭비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책임자는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고, 과연 이 예산 낭비된 거는 국민의 혈세는 누가 어떻게 보전하겠습니까?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십시오. 예, 우선 전자법정 그 입찰 비리 사건으로 인해서 아까 제가 현황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국민들과 또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미 과거에 몇 차례 그런 비리 가능성에 대한 지적의 말씀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크게 저희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자들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구속 기소 4명, 또 불구속 기소 2명 해서 다 유죄 판결을 받고 일부 확정되고 일부 항소심에 가 있습니다. 그 상급 책임자의 관리 감독 책임과 관련해서 처음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저희들 자체 조사 결과에는 특별히 그 전산정보국장이나 판사인 심의관에 대해서 과실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라고 이런 판단을 해서 그와 같은 또 대법원장님의 답변 말씀도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수사 과정에서 최고 징역 10년 등 무거운 중벌을 받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것이 이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또 감사원 감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오고 또 저희도 또 한편으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또 위원님의 지적과 같은 그런 말씀도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등의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살펴볼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끝났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사 결과 통보가 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지적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희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바른미래당 최입입니다. 차장님 오전에 제 질의에서 우리 전자법정에 대한 비리 문제 아까 감사위원회를 열어서 논의해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 통보받으면 또 그거 반영해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감사원에 확인을 해보니까 재판 중인 사안이어서 감사원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감사 받으신 거는 18년 재무감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있었던 일은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시지 말고 자체적으로 뭔가를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좀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아까 전에 이제 결국은 그 전산정보관리국장과 또는 심의관들 즉 이제 대부분 법관들이죠. 그분들은 책임을 지지 않았는데 제가 왜 책임을 안 졌나 이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또 취재했던 그 경향신문 기자의 기사와 그분 제가 직접 면담을 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근데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2018년 8월 달에 경향신문에서 단독으로 이제 기사가 나오고 당시에 전산정보관리국장이 정재헌 부장판사였죠. 예, 이분이 17년 2월부터 19년 2월까지 그 국장직을 했는데 이분이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준비단장도 하셨어요, 그죠? 예,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복심이다라는 평가도 있어요. 언론을 찾아보니까. 이분이 우리법 연구회 회원이셨더라고요.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어요? 아무튼. 그리고 당시에 2018년 8월에 이 사건이 기사가 되면데 그때 대법원 공보관에 박진웅 판사, 그 다음에 이 자체 감사를 실시했을 때에 윤리감사관이 김흥준 판사였습니다.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예, 기억하시죠? 이 문제를 제기한 그 기자는 이 두 분은 이 사건을 은폐하는데 급급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1,000억 원대가 넘는 여러 가지 그런 계약에 비리가 있었고 많은 국민의 세금이 낭비된 것으로 보이고 너무나 범죄 혐의가 뚜렷했는데 왜 이분들은 이런 것을 은폐하려고 했을까? 근데 이 두 분도 박진웅 판사, 김웅준 판사 두 분 다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시더라고요. 알고 계셨어요? 예, 다 우리법 연구회 소속에 있는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뭔가 책임지거나 또는 사건을 쉬쉬하는데 거기에 이제 역할을 하셨다는 거고 또 공교롭게 이 사건의 주범인 강한수 정보화 지원 과장을 한 징역 10년을 받은 분인데 이분 변호를 맡은 분은 누구냐? 또 우리법 연구회 창립자로 알려진 이광범 변호사의 LKB 파트너스 그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맡고 있는데 그 변호사도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라고 합니다. 온통 우리법 연구회가 이 비리에 관련된 데에 관여가 돼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김명수 대법원이 지금 조직적으로 이 사건을 방기했거나 아니면은 비호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요. 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원에서 무슨 감사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법원에서 직접 자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중인 사건 제외하고 보니까 이 수사에 또 자체적으로 수사 의뢰를 하셨을 때 기간을 굉장히 짧게 잡으셨더라고요. 2014년부터. 근데 이 비리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한번 자체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실 생각 없으세요? 그런 생각은 아직 해보지 않았어요. 네.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하여튼 우선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다시 들여다볼 필요성에 관해서 의견을 듣고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전에 이 오전에 질의 맨 처음 시작할 때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번에 이렇게 지금 전자법정 관련된 거 말고 또 우리가 이제 전자화 사업을 많이 합니다. 제가
조달청으로부터 그 2009년부터 19년까지 10년간의 그 입찰 내역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분석을 했는데 가족관계 등록 전산 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 2011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거의 한 업체가 계속 맡고 있어요. 그 회사가 원래 이름은 오픈탑이었는데 최근에 이름을 또 OIT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업체가 계속 오래 하는 것도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름도 사명도 바꾸는 그런 것들도 석연치 않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수의계약입니다. 전체 입찰 금액이 10년 동안 647억 원인데 88%가 수의계약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 업체만 그런 게 아닙니다. 법원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산 정보화 사업 관련 용역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음 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면 수의계약이 81%에 달합니다. 전체 10년 동안 8천억 원의 용역이 발주가 됐는데 6,516억 원이 수의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임의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계약 당사자 간에 협의만 잘 되면.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반드시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반적인 전산정보화 사업에 대한 감사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7년에 재무감사 받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감사원에서 수의계약하지 말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해라라고 했는데 지금은 물론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달청이 입찰하면서도 결국은 실질적으로는 저렇게 수의계약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찰이 되거나 여러 가지 제한 경쟁 조건을 넣다 보니까 일반적인 경쟁 입찰은 거의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왜 계속 지적하냐면요. 우리 지금 대법원이 스마트 법원 4.0 3천억 원대의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지금 예산안을 요구를 하셨는데 저는 이 과거에 있었던 정보화 사업에 대한 부분이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되면 저는 그 뒤에 사업도 굉장히 불분명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그 법무부가 신청서 상온 정보화 사업 추진 절차를 근본적으로 계약해서 사업의 전 단계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걸 하려면은 과거의 문제도 먼저 해결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예. 그래서 저는 법원에서 제대로 된 조치가 있어야 그래서 예산 심의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부터 과거 문제부터 정리하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됐으면 합니다. 네, 잘 새겨 듣겠습니다. 네. 네, 최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예, 최입입니다. 아까 제가 그 우리 10년간의 전산 용역 관련해서 그 표를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그 중에 제가 수의계약이 81% 차지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표에 대기업이 나오는데 지금 화면 보시면은 LG CNS가 3,771억 8천억 중에 그래서 47%고요. 삼성 SDS가 766억에서 10%, 그다음에 기타 대기업이 5%에서 전체 대기업이 61%를 지금 수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3년 이후로는 대기업이 공공기관에 대한 전산 용역에 대한 입찰을 참여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여전히 저렇게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저게 과거치도 있지만 현재도 많이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일반 경쟁 입찰이 아니라 제한 경쟁 입찰이다 보니까 그 조건을 맞추는 게 못 맞추면은 유찰이 2번 되고 그러면 이제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 돼서 결국 대기업이 또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제 수의계약 형식으로 된다는 거죠, 실질이. 그래서 이 부분도 법의 취지에 따라서 지금 대기업이 제한되고 중소기업 SI 업체들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인데 결국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법원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수의계약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방식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말씀 또 하나 드리는데요. 그 지난 4월달에 이미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 그 인사청문회 때 논란이 됐었던 게 있었죠. 기억나세요? 예, 뭐 주식 관련. 예, 주식 투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법원에 그 법관이나 법원 공무원들 행동 강령에 보니까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서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행동 강령에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감사원 공무원 행동 강령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감사원은 조항이 3개나 됩니다. 굉장히 그리고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 법관 윤리 강령에도 경제적 거래 행위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 법관이 관여할 수 없는 직무 등에 관한 규칙에도 역시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업무를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강령이나 규칙이 만들어진 게 38년 전, 21년 전, 10년 전인데 제가 법원에다가 확인을 했더니 한 번도 10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법관과 법원 공무원의 주식 투자에 대해서 자체 감사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선 후보자 같은 헌재 재판관 같은 분 그리고 그의 남편분이 법관인 시절에 주식 거래를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행동 강령들 지킬 수 있도록 좀 자체 감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추진해 보시겠습니까? 네, 지금 하여튼 말씀하신 중에 예. 특히 법관의 경우에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여지가 있는 그런 예. 행위는 해서는 안 되고 그런 면에서 과도한 주식 투자나 주식 보유도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재산 공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무슨 주식 투자 내역을 밝혀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예. 그런 취지에 입각해서 예. 법관 행동 강령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실정에 맞게 보완할 수 있는 것은 검토를 하겠고요. 네. 예. 특히나 이제 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기업의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예, 정보를 예. 취득할 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네. 거기 회생법원의 모든 전 법관과 공무원은 금지를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도 하시고요. 네. 과거에 이미 지켜야 될 충분한 근거가 있는데 못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그 법원에 부조리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이 네.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이게 이제 운영 지침이 있고 그 운영 지침에 따라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으면은 적절한 조치를 해서 그 처리 결과를 이제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지난 18년부터 19년 7월까지 접수된 게 1,925건, 거의 2,000건 가까이 되는데 중복되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저희 의원실에서 작업을 했더니 335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16건만 회신이 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318건은 회신이 전혀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재판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회신할 수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습니다. 어떤 공무원의 비행위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의심이나 재판상의 어떤 과정에서 자신들이 느꼈던 그 불합리한 부분들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회신 안 되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다시 제대로 운영을 하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게 32개 법원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규정에 따르면 5개 법원밖에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실태 조사를 하시고 보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히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입입니다. 아까 제가 법관 법원 공무원의 주식 투자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라고 했는데요. 그 답변 중에 이제 재산 등록을 얘기하셨는데 그 재산 등록은 모든 법관이 합니다. 네. 예, 아시죠? 네. 예. 그거를 이제 공개하는 것이 이제 고등법원 고위법관. 예, 고위직만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언제든지 다 검증 가능하다. 법원이 마음만 먹으면 법관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내용도 종감 전에 그 좀 구체적인 방안을 좀 고민하셔서 종감 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사법농단 연루된 그 법관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76명이 이제 비사실 통보를 받았고 말씀 중에 이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5명이 기소됐고 그다음에 지방법원 부장판사 3명이 기소됐다 해서 8명 기소됐다라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징계는 10명을 했는데 징계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3명,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7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숫자를 제가 맞춰보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보니까 2분은 기소가 됐는데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에 2명은 기소가 됐는데 징계는 안 받았어요. 기소까지 될 정도인데 왜 이분은 징계를 안 받았을까? 그다음에 거꾸로 이 기소가 되면은 업무 배제를 다 하셨거든요. 근데 징계를 7명을 하셨는데 지방판사 부장 중에서는 징계를 7명 했는데 기소는 3명밖에 안 됐어요. 그럼 4명은 업무 배제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뭔가 이게 저는 잘 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법원에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뭘 하셨다면 그걸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설명을 안 해주세요. 명단도 공개 안 하고 징계 사유도 전혀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저는 이렇게 되면은 법원이 신뢰를 못 얻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런 사안들 모두 공개하고 국민의 평가를 좀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개하시겠습니까? 예, 우선 그 뭐 저거 숫자가 안 맞는 부분은 뭐가 착오가 있는 듯 싶은데요.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해서 확인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예,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그거를 하고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예, 저는 예. 다만 한 가지 예. 이 법관 징계는 법관의 그 독립을 위해서 특별히 법관 징계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법관 징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 현황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은 징계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누구다, 또 징계위원이 이제 누구다 이런 1차 부분은 징계위원회 하실 때는 그런 내용들을 또 알리셨었어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예. 법원이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말씀 소장님 취지- 그분 예. 충분히 검토해서 종감 네. 전에 이 부분도 좀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저기 우리 김영란 양형위원장님께 제가 좀 부탁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양형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정도 2달에 열리는 한 것 번. 같습니다. 더 자주 열 수는 전체위원회는요. 없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의제를 만들기 전에 전문위원들하고요, 양형 분석관들이 자료를 예. 그 기록을 전부 보고 양형 인자를 추출해내고 분석을 하니까 그래요? 준비하는데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앞서 우리 존경하는 표창원 의원님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네.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근로자들이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호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네. 이제 네. 산재에서 제대로 보호를 많이 못 받고 그 과정에서 지난 3년 동안 산업 현장에서 5,500명이 사망을 했어요. 네. 근데 이 과정에서 12명밖에 금고징역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고의 원인에 많은 분들이 책임이 있었을 텐데 그렇지 제대로 된 그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양형 기준을 봤더니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산재 보험을 가입했고 네. 그리고 거기서 보험금을 받으면 그 양형 기준에 의해서 감형이 돼요. 근데 작년에 제가 똑같이 이런 문제를 뭘 지적했냐면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는데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면 그게 양형 기준에서 또 감형 이유가 돼.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제도와 양형 기준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제가 빨리 손질을 해야 된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관심 가지고 있는 우리 재벌 총수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그 형량이 집행유예가 많이 나온다라는 국민적 비판이 강한데 그 부분도 또 이번에 이제 양형위원회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을 대해서 좀 양형위원회가 좀 더 관심 갖고 좀 더 회의 자주 하시고 좀 힘들겠지만 더 노력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견 좀 주십시오. 예, 그 음주 감경에 대해서 사실 그 지적이 굉장히 뼈아픈 지적인데요.
그 종합보험에 가입했는데 그게 왜 감경 기준이 되냐? 가입하지 않은 걸 오히려 가중 기준으로 해야지 이렇게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동의하는 바가 있고요. 그 윤창호법 통과되고 하면서 그 음주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새로 좀 만들어 보자고 해서 이제 집어넣었는데 산업안전보건법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아직 이번에 수정하는 데 들어가지 않고 있어서요. 이제 그 점은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다.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벌 그룹이 관련은 이제 전체적으로 화이트 칼라 범죄라는 큰 범주 내에서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하고 있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심포지움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달에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보면서 뭐 장차 계획을 좀 세워 나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원이 재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안 지켜지니까 예. 입법부에서 자꾸 형량을 강화시키는 시도되고 우리 사법부가 스스로의 네. 신뢰를 잃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예.